효율적으로 전진하라. 네, 안녕하세요. 효준국어의 장윤입니다. 오늘은 문법이죠. 챕터 1 단어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법 부분은 선생님 미리 좀 예고를 했지만 약간 어려우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시험에서 현대문법, 고전문법이 좀 골고루 출제가 되면서 사실 버릴 수는 없는 지역입니다. 특히 현대문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뒤에 이제 선생님 국어 역사하기를 하면서 너무 어려우면 중세는 잠시 쉬어도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현대문법은요 포기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특히 문법 같은 경우는요 공부를 한번 해두면 정말 계속 맞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꼼꼼하게 개념 보시고 문제 풀면서 이제 나올 만한 것들을 좀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챕터 1 단어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 1절 단어의 형성입니다. 단어의 형성에서는요 중요한 개념이 형태소인데요. 형태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형태소의 개념 한번 크게 별표를 칠게요. 형태소란 일정한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뜻을 지녔다, 다른 말로 의미를 지녔다라는 건데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하늘이란 단어가 있어요. 이 하늘이란 단어를 쪼갤 수 있나요? 하고 늘. 쪼갤 수는 있지만 의미가 있나요? 없죠. 그래서 하늘은 형태소가 몇 개다?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이 점심에 냠냠냠 먹었던 국밥이 있어요. 그러면 국밥은 국과 밥이 합쳐진 거죠. 그럼 뜻을 지닌 하나의 단위는 국하고 밥 쪽에도 뜻을 지닌 거죠. 그럼 얘는 형태소 몇 개? 2개라는 거죠. 됐나요? 그럼 선생님, 하나의 단어인데 형태소가 2개일 수 있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어가 무엇인지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형태소의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형태소는 자립성 여부와 실질성 여부를 중심으로 2개씩을 나눌 수 있는 거죠. 자, 자립해서 쓸 수 있는 애는 무슨 형태소? 자립형태소. 그 다음에 의존해서 써야 되는 거, 다른 말에 반드시 기대어 쓰는 건 의존형태소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실질 의미 여부에 따라서는 실질형태소, 형식형태소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실질적으로 있어요. 구체적인 대상, 상태 이런 걸 지니고 있으면 실질이고, 그게 없고 문법적인 의미만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가 형식형태소, 다른 말로 문법형태소. 형식형태소는 뭐라고 한다? 문법형태소라고 한다.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 나와 있는 예문 하늘이 맑다 가지고 얘기할게요. 자, 형태소를 분석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선생님이 어떻게 쪼갰어요? 하늘, 의미가 있는 하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맑고 맑으니 이 부분이 계속 바뀔 수 있죠. 그쵸? 그래서 하늘, 맑다. 형태소는 5개입니다. 자, 그러면 하늘은 자립해서 쓸 수도 있고, 하늘,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스카이죠? 그쪽에 실질적인 의미도 있다. 자립이자 실진이고, 여기는 이가 혼자 쓸 수 있나요? 문장에서? 아니죠. 그래서 얘는 의존이면서 실질적인 의미가 있지 않고 문법적인 의미가 가지고 있죠? 의존이고 형식이다. 그 다음에 맑다, 맑고, 맑은, 여긴 뒤에 뭔가가 있어야 되죠. 뒤에서 하겠지만 이걸 동사의 어간이라고 하는데, 이 동사의 어간은 지금 의존이죠. 뒤에 뭔가 있어야 돼요. 막 이렇게만 쓰지 않잖아요. 뒤가 뭔가 필요하고 의존이지만 중요한 건 여기 막다라는 의미가 있죠. 얘는 실질입니다. 자, 그럼 얘는 뭘까요? 얘도 앞에 어간이 있어야 돼요. 뒤에 어미기 때문에 앞에 어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존이고 얘는 형식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특별한 실질적인 의미가 없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형태소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형태소를 보실 때는 어떤 거였는지 그 문장을 이렇게 잘 쪼개보시면 훨씬 더 좀 많이 와 닿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의 정의는요, 자립할 수 있는 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립 형태소를 단어로 보는데, 자립할 수 있는 형태소에 붙어서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말까지 단어로 본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자립 형태소하고 자립 형태소 플러스 쉽게 자립할 수 있는 형태소에 붙어서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조사입니다. 이 부분을 밑줄 쳐서 적어 놓을게요. 자립할 수 있는 말 옆에 붙어서 쉽게 분리될 수 있는 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문장에서
이라는 의존 형태소이자 현식 형태소의 이는 단어다, 단어 아니다. 단어라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이 하늘이 막다에서 형태소는 몇 개? 형태소는 하늘, 이, 막다 5개였죠. 그런데 하나, 둘, 셋, 넷. 죄송해요. 선생님이 잘못 썼네. 4개죠. 그런데 단어는요. 자립해야 되니까 하늘 하나죠. 그 다음에 이 2개. 막다는 따로따로는 자립 못하죠. 그러니까 단어는 셋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단어의 형성, 다른 말로 단어의 짜임새, 다른 말로 조어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단어라고 했을 때는요, 반드시 그 중심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단어의 뿌리, 뭐라고 합니까? 어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근이 있어야 되고, 어근 옆에 붙어서 그 뜻을 제한하는 주변 부분인 접사가 필요하다. 여러분, 접이라는 건 뭔가 접붙이한다, 붙는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중심 의미인 어근이 있으면 그 어근 옆에 이렇게 붙는 애들이 뭐다? 접사라는 거죠. 그러면 이 붙는 녀석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죠. 그쵸?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중심 의미는 반드시 있어야 되더라 라는 게 단어죠. 자, 그러면 단어의 짜임 봅시다. 여기 별표 칠게요. 이 단어의 짜임은요, 실제 수능에서도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잘 나오는 부분이고, 여러분 시험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별표 2개 정도 치셔도 아주 좋을 겁니다. 자, 단어의 짜임 볼게요. 일단은요, 어근이 달랑 하나인 거, 단일어인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뭐 생각나시는 거 아무거나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나무, 선생님은 나무, 꽃, 이런 거 쓰겠어요. 그쵸? 그다음 뭐 가방, 이런 거 딱 어근 하나죠. 그런데 복합어야. 복합어는 크게 합성어와 파생어로 나뉠 수 있는데, 합성어라는 건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거예요. 이건 단일어와 어근이 하나였다면 합성어는 어근이 2개 이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럼 뭐 있을까요? 가방은 가방인데요. 책을 넣을 수 있는 가방. 책가방. 그쵸? 그 다음에 또 아까 했던 것처럼 국밥도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너무 이렇게 밤낮으로 바쁘니 밤 플러스 낮. 밤낮. 이런 것도 합성어가 되겠죠. 그러면 파생어. 이 파생어는 파생 접사가 붙어야 되는데요. 아까 봤던 것처럼 접사는 단어에 붙는 거죠. 그러니까 몸은 몸인데 맨몸 이런 식으로 맨몸, 맨발. 그래서 이 앞에 붙는 접사는 접두사라고 하고요. 뒤에 붙으면 뭐라고 할까요? 전미사. 꼬리 밑자서 써 전미사라고 하거든요. 맨몸 혹은 놀이 이런 것들. 그렇죠? 높이. 높다에 이가 붙어서 파생접사 이가 붙어서 이제 그 명사가 된 높이. 그 다음에 걸음, 걷다에 미음이 붙어서 이 디귿이 리을로 바뀌고 난 후 걸음 이렇게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파생어가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럼 옆에 메모 보면 파생접사와 굴절접사 이렇게 나눴는데요. 접사가 단어 파생에 기여하는 접사라면 굴절접사는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접사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굴절접사 옆에다가 어미라고 적을게요. 어미. 그러니까 우리가 접사를 크게 나누면 파생접사와 어미, 이제 굴절접사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 좀 적어볼게요. 이 덧붙이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붙다라는 이 부분이 단어의 중심 의미죠. 어근이에요. 그런데 덧다, 덧붙다, 그 다음에 붙이다 이 부분이 단어를 파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접사예요. 그런데 얘도 역시 문법적인 의미를 나타내니까 접사죠. 그런데 얘는 문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접사이기 때문에 굴절 접사고, 얘네는요 둘 다 파생 접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또 다시 보겠지만 잠깐 미리 좀 설명하면, 덧붙이다.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활용하죠? 활용한다 그러면 형태를 변하고 쓰는 건데, 덧붙이고 내가 덧붙이니, 덧붙이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변함이 없고 여기는 변하니까 여기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어간이라고 하고요. 이 변하는 부분을 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간과 어근을 많이 헷갈리시는데 어간은 활용하냐 활용하지 않느냐로 따지고요. 여기는 이제 중심 의미 갖고 따지는 거죠. 됐나요? 자, 여기까지 이제 단어도 이제 조금 앞서 나가서 우리가 어간까지 배웠는데요. 이제 품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단어 부분에서 품사가 좀 많은데 오늘 좀 각오를 하셔야 되겠어요. 품사를 한꺼번에 좀 끝내는 부분이 될 텐데요. 중학교 때부터 품사를 많이 보셨습니다만 그래도 헷갈리죠. 선생님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좀 공부를 잘한다는 친구들을 보고 이렇게 국어 품사가 뭐니 이렇게 얘기하면 대뜸 8품사가 나와요. 8가지 품사 아닙니다. 9품사입니다. 그러니까 품사 공부를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은 국어의 품사는 8품사가 아니라 9품사다. 이것부터 기억하시고요. 국어의 품사 뭐 있는지부터 좀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품사가 뭔지부터 해보죠. 품사는 단어의 성질이 공통된 것끼리 모아서 갈래를 지어 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국어에서 쓰이는 단어들을요, 종류별로 막 이렇게 모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류가 몇 개가 됐냐? 9개가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분류의 기준을 가지고 모았는데 첫 번째는 형태, 두 번째는 기능, 세 번째는 의미라는 거죠. 자, 그래서 형태가 변하냐 안 변하냐에 따라서 불변하냐, 가변하냐 이렇게 나누고요. 기능에 따라서 체언, 수식언, 독립언, 관계언, 용언 이렇게 나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미에 따라서 명대수, 관부감, 조동형 이렇게 9개로 나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표를 거기 있는 품사의 어떤 분류 기준 밑에 있는 표를 외우셔야 하는데 이건 최종적으로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지금 선생님은 먼저 설명을 해주고 이것을 어떻게 좀 외우시면 좋은지에 대해서 마지막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품사의 종류부터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품사의 종류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기능이 되게 중요해요. 자, 활용을 하냐 안 하냐에서는 대부분 불변어고 가변어가 용언 플러스 서술격 조사거든요. 자, 그래서 그 표의 서술격 조사에다는 이다라고 한번 적을게요. 서술격 조사 이다를 제외하고는 모든 조사가 이제 형태가 안 변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형태가 변하냐 안 변하냐 보다는 문장에서 어떤 기능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체언부터 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체언. 문장에서 몸의 기능을 하는 거죠. 자, 이 몸의 기능을 하는 애가 3개인데요. 명사, 대명사, 수사입니다. 자, 정의를 볼게요. 문장에서 주로 주어가 되는 자리에 오며 때로는 목적어나 보어가 되는 자리에 오는 부류의 단어. 체언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다. 이렇게 나뉘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봤지만 명사는 이름입니다. 근데 그 이름을 나타내는데요. 그 종류를 보죠. 뭔가 그 특정한 걸 구별하기 위한 어떤 그 고유 명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대상에 두루 쓰이는 보통 명사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유적 명사, 무적 명사 이렇게 나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이냐 혹은 추상적이냐에 따라서 구체명사, 추상명사 이렇게도 나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요. 자립명사입니다. 이 자립성 여부에 따라서 자립명사로 나뉠 수 있는데 의존명사요. 의미가 형식적이어서 다른 말 아래에 기대어 쓰는 명사다. 그래서 원래 명사는 스스로 쓸 수 있는 자립 형태소여야 하는데 의존명사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것이 있다. 이상하죠? 얘는 분명히 명사이긴 한데 혼자 쓰면 이상해요. 내가 먹을 것이 있다. 이런 식으로 앞에서 꾸며주는 애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의존명사.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게 뭐가 있냐면 얘가 일단 명사죠. 그런데 혼자 쓸 수 없죠. 그럼 선생님 얘 의존 형태소입니까? 의존 명사니까 의존 형태소겠지라고 생각하면 편하지만 아니에요. 얘는 일단 명사죠. 그러니까 관형어가 필요한 건 뭐 때문에 필요하냐면 문장에서 쓰임 때문에 필요한 거지 얘 자체가 의존해야 되는 애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어색하지만 얘는 원래는 명사에 속하기 때문에 얘를 자립 형태소로 봐야 되는 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 적어 놓으시고요. 그래서 형식성 의존명사 뭐뭐 겉대 줄수 밭 채만큼 대로처럼 이제 앞에 관용어가 필요한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단위성 의존명사 다른 말로 분류사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막걸리 한 사발 그 다음에 뭐 사과 5개 이런 식으로 앞에 꾸며주는 그 수량적인 의미가 필요한 그런 의존명사도 있어요. 그래서 개, 켤레, 분, 원 이런 게 여기 해당이 되더라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대명사 보죠.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 받는 겁니다. 영어의 I, 그 다음에 you, she, he 이런 거 다 대명사죠.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1인칭의 나, 너, 저희, 우리, 소인, 짐 2인칭의 너, 자네, 그때, 당신, 너희, 여러분 3인칭의 그, 이분, 그분, 저분, 이 중에서 중요하게 볼 것은 2인칭의 당신, 그 다음에 제기칭의 당신 일단 동그라미 칠게요. 이 두 개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당신인데 제기칭일 때와 2인칭일 때가 좀 다르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제기칭 당신, 2인칭 당신 보기 앞서서 그 앞에 있는 미지칭, 부정칭 처리 좀 하고 갈게요. 미지칭은요, 주로 좀 의문문에 많이 쓰이는 건데요. 똑같이 누구누구 쓰이잖아요. 근데 물어볼 때, 그러니까 이게 누군지 모를 때 물어보는 게 미지칭입니다. 자, 이렇게 체면을 딱 걸었어요. 혹은 이렇게 왜 군대에서 이렇게 뛰어내려야 될 때 누구의 얼굴이 제일 떠오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네가 떠오르는 얼굴이 누군지 모르죠. 누구의 얼굴이 떠오릅니까? 이렇게 모르는 사람을 물어본다. 그럼 미지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면 해라. 그때 누구는 정해지지 않은 사람. 아무라도 해라. 그 아무라도라고 바꿀 수 있는 이 누구든지는요, 부정칭이요. 누구든지 오너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면 누구를 아무라도 오더라.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래서 누군지 정해지지 않았다. 부정인 건 나쁜 의미가 아니고요.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의미죠. 자, 그러면 이제 제기칭 볼게요. 제기칭 별표 칠게요. 제기칭은 영어의 뭐 myself 이런 것처럼 앞에 나왔던 제기칭은 문장 앞에 나왔던 3인칭 유전명사 주어를 다시 받으면 이게 제기칭입니다. 자, 선생님 예문을 하나 들어볼게요. 돌아가신 아버님은 소나무를 좋아하셨어. 돌아가신 아버님은 소나무를 좋아하셨어. 그런데 그거를 그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3인칭이기 때문에 특히 이 아버님은 높임의 대상이죠. 3인칭 주어고 이게 다시 나올 때는 우리는 영어처럼 글을 쓰지 않고 뭐라고 쓴다. 당신께서는 이렇게 당신께서 저 소나무도 심으셨지.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앞에 나왔던 돌아가신 아버님 3인칭 주어를 받는 그런 문장이 되죠. 이 문장 구조가 이렇게 되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저 소나무도 당신께서 심으셨지? 이렇게가 낫겠네요. 아까 쓰신 분들은 이렇게 문장 구조 바꾸셔요. 자, 그래서 앞에 나온 주어를 다시 반복할 필요가 있을 때 이제 높임에 당신을 쓸 수 있는데요. 2인칭 당신은 이거예요. 서로 길 가다 싸움이 붙었어요. 당신이 뭔데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그때 당신은 3인칭 주어를 높이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청자에게 대하는 2인칭 대명사이기 때문에 요거랑 다른 거죠. 얘는 3인칭,
지금 없는 문이죠. 3인칭이라는 건. 그쵸?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시대명사예요. 지시대명사는 이, 그, 저가 기본인데 여기, 저기 이렇게 지시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사물일 수도 있고 공간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다. 그래서 영어의 뭐 this, that 뭐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사는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거. 그쵸? 그래서 양을 나타내는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순서를 나타내는 서수사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관계어입니다. 관계는 말 그대로 문장에서 단어와 단어 사이에 관계를 맺게 해주는데요. 어디 뒤에 붙는다? 체언 뒤에 붙는다. 그래서 체언 뒤에 붙는 조사가 이제 조사를 보고 앞에 있는 게 확실히 체언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조사는요, 그 종류가 되게 중요해요. 별표 칠게요. 선생님 대학교 시절에 굉장히 아픈 기억이 있어요. 조사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요. 진짜로 조사를 어떤 걸 물으실지 잘 몰랐어요. 근데 교수님이 딱 이렇게 빈손으로 이렇게 시험 때 들어오셔가지고 갑자기 칠판에 조사 이러고 나가셨어요. 조사에 대해서 아는 걸 모두 쓰는 문제였어요. 한 2장 반인가를 쓴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썼는데요. B풀밖에 받지 못했어요. 정말 한 3장, 4장 쓴 애가 있는 거야. 그래갖고 굉장히 좀 억울했던 기억이 있는데, 거의 책 한 권이 조사였거든요. 힘든 시험 문제였어요. 자, 그럼 조사는요, 크게 3가지예요. 격조사, 격을 나타내는 격조사, 그 다음에 보조사, 그 다음에 접속조사. 격조사는요, 앞에 오는 체언이 문장에서 어떤 자격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주어를 나타낼 수 있게 하면 주격조사, 목적어를 나타낼 수 있게 하면 목적격조사, 그 다음에 보어가 되는 자격을 부여하면 복격조사, 그 다음에 이제 그 체언과 체언을 이어주는 어떤 관형어의 역할을 하면 관형격조사, 그 다음에 부사의 역할을 하게 되면 부사격조사, 그 다음에 서술격조사 아까 이다 했었죠. 그 다음에 혹격조사, 누구를 부르는 혹격조사,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주격조사 좀 볼게요. 이, 가 혹은 깨서, 그 다음에 선행체언이 단체일 때는 에서를 쓴다. 이 선행체언이 단체일 때가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학교에서 대회를 열었다. 이 학교에서 대회를 열었다면 이 학교라는 단체 뒤에 에서가 붙었을 때 원래 에서가 부사격 조사인데 얘를 주격 조사로 인정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의할 것은 주격 조사에 뭐가 없다? 은는이 없다. 은는은 뭐에 들어간다? 보조사에 들어간다. 자, 그래서 지금 보조사 부분 보면 문장 성분에 붙는 것 은는 있죠? 거기 동그라미 칠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 나는 밥을 먹었다. 내가 사과는 싫어한다. 사과는 좋아한다. 자, 지금 보면 이 는은 주어 자리에도 쓰이지만 이렇게 원래 목적어 자리, 을이 와야 되는 자리에도 쓰여요. 근데 주격조사라는 건 주어 자리에만 쓸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그냥 격조사로, 주격조사로 인정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화제의 표지를 나타내는 혹은 대조의 의미를 지닌 이제 보조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원래부터 그 역사적으로 은는은 주격조사로 인정하지 않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는 보조사다. 이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헷갈리죠. 그러면 얘는 보조사지만 이 문장 성분은 뭘까요? 얘는 주어예요. 그냥 자리가 주어기 때문에. 왜냐면 는을 빼도 말이 되죠. 나 밥 먹었다. 이거 분명히 주어죠? 그렇기 때문에 주격조사는 아니지만 보조사가 붙은 형태로 주어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3번째 복격조사를 봐야 돼요. 선생님, 희한합니다. 이가가 주격조사인데요. 밑에 복격조사 이가라고도 막 나왔어요. 자, 이게 뭐냐면 나는 선생님이 아니다. 난 학생이다. 그럼 여기 이다 아니다, 되다 아니다 앞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가 있어야 돼. 아니다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뭔가 그 보충해 줄 수 있는 보어가 필요한데 그 보어랑 결합이 될 수 있는 격조사가 바로 뭐다? 복격조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문장 성분이 보어입니다. 학교문법에서는요. 무조건 되다 아니다. 서술어 되다 아니다 앞에 와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 주격조사 이가 라고 하면 안 되나요? 이때는 복격조사라고 얘기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연히 이가 하고 주격조사 이가 하고 형태가 같았지 주격조사 이가를 보어 자리에 쓴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요. 자, 같은 형태의 이가지만 주격에서 빌려온 게 아니라 우연히 모양이 같아졌다. 이렇게 좀 보셔야 하는 겁니다. 어렵죠? 좀 어려우실 겁니다. 그렇지만 많이 반복하시면요.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이제 부사격조사는 이제 거기에 대전에서 학생으로서 이런 식으로 어떤 낙착점, 출발점, 자격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 로서와 로서 하나만 좀 볼게요. 이거는 뭐 중학생들 학업성 지도 이런 것에도 되게 잘 나오고 뭐 공무원 시험에도 되게 잘 나오는 건데 내가 여러분을 가르치는 건 선생으로서일까요? 선생으로서일까요? 선생으로서. 그래서 내가 선생으로서 너를 지도하는 거야. 이 로서는요. 자격이나 지위입니다. 그런데 이 로서는 좀 징그러운 일. 내가 너를 칼로써 찌를 거야. 그죠? 뭔가 수단이나 방법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리시는데 좀 주의하셨으면 해서 선생님 예문도 한 번 더 들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조사로 넘어가죠. 보조사는 이제 체언 뒤에 붙어서 의미를 덧붙여주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은는 도만 요 정도가 있고요. 종결어미 뒤에 쓰이는 그가 갔다 잘 됐구먼 이렇게 갔다 많은 덧붙이는 많은 동그라미 잘 됐구먼 그래 그래 없어도 되죠. 그렇지만 종결 뒤에 붙이는 보조사로 잘 됐구먼 그래 이렇게 구먼 뭐 많은 그리어 이런 것들을 종결 보조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모든 성분에 다 붙을 수 있는 특이한 게 있는데요. 바로 요예요. 예문이 너무 재밌죠? 내가요 지금요 밥을요 먹었거든요. 이거 다 빼도 되죠. 내가 지금 밥을 먹었거든요. 마지막에 하나 붙이면 되는데 앞에서 다 붙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모든 성분에 통용되게 붙일 수 있는 거다라고 해서 통용보조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접속조사죠. 접속조사는 두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조사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나는 사과와 배를 좋아한다. 그래서 사과하고 배를 두 개를 이렇게 묶어주죠. 그럼 이때 와는 뭐다? 접속조사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는 수식어, 세 번째 수식어로 넘어갈게요. 수식어에는 관형사, 부사가 있는데 관형사는 체온을 꾸며주고요. 그 다음에 부사는 용언을 꾸며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관형사는 체온을 꾸며주는 거고 부사는 용언 혹은 뭐 일부 체온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일부 체온을 수식하거나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뭐 새신, 헌옷 이런 것들이 성상 관형사 있는 그대로 어떤 명사의 성질이나 상태를 꾸며주는 거고요. 이 사람처럼 이렇게 지시하는 지시 관형사도 있고요. 문제는 수관형사입니다. 자, 내가 나무가 있는데요. 나무가 5이 있다. 하고 그 옆에 볼게요. 그 품사 통용이라고 되어 있는 사과 5이 있다. 그 다음에 5 그루의 나무. 여러분 보시면 이 5이 여기서는 뒤에 뭐가 있어요? 조사가 붙었죠. 조사, 관계어는 누구랑만 붙었다? 체언. 체언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 그럼 얘는 수를 나타내니까 뭐다? 수사에 해당하겠고요. 얘는 그루라는 의존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명사를 꾸며주는 건 뭐였죠? 체언을 꾸며주는 건 관형사였죠. 그래서 얘는 수관형사에 해당합니다.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품사가 이렇게도 쓰이고 이렇게도 쓰이는 거죠. 하나의 품사가 둘 이상의 품사로 사용되는 것, 이걸 뭐라고 하냐면 품사 통용이라고 합니다. 여기 별표 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이게 뭘로 쓰였는지를 보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품사라고 얘를 딱 보자마자 수사 이렇게 보지 말고 조사가 붙었나? 아니면 얘가 꾸미는 역할을 하나에 따라서 수사 혹은 수관형사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부사로 갑니다. 자, 부사부는 아까 그 관형사랑 그 겹친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했는데 성분부사 중에서 의성부사, 의태부사를 가볍게 보죠. 자, 그 앞에 있는 부정부사는 여러분이 부정문을 만들 때 쓰시는 거고요. 성분부사 중에 의성부사, 의태부사는 여러분 알고 있는 의성어, 의태어, 소리를 흉내내는 거, 모양을 흉내내는 거, 그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다음 문장부사에서 양태부사라는 건 양태가 심리적인 태도를 양태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인 태도를 드러내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접속부사예요. 국어의 품사 중에는 접속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거를 꼭 필기해 두셔야 돼요. 당구장 표시로 바꿀까요? 국어의 품사 중에 접속어는 없다. 접속어는 없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없다라고 쓰세요. 선생님은 그냥 편의상 X표를 찾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접속어가 영어의 품사에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겁나 헷갈려해요. 너무 헷갈려해요. 그런데 국어의 품사 중에서는 접속어는 없다.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독립어입니다. 독립어는 말 그대로 독립적으로 쓰는 건데요. 그 대표적인 애가 이제 감탄사가 있죠. 감탄사는 부름, 대답, 느낌 이런 건데, 에그머니 이렇게 놀라는 거. 그 다음에 여보세요, 뭐 있지, 뭐 이런 말들 다 감탄사에 속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거만으로도 문장이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의 하이라이트 동사, 형용사가 포함된 용언입니다. 이것만 넘으시면 단어의 그 어려운 부분을 좀 해결하는데요. 체언을 서술해주는 서술 기능이 있는 서술어 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동사와 형용사인데, 동사랑 형용사가 어떻게 다르는고 하니, 동사는 뭔가 그 움직임하고 관련됐고요. 형용사는 성질이나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사하고 형용사를 뒤에 가시면 좀 구별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용언에서 그 어떤 종류에 따라 이제 동사, 형용사로도 나눠주면, 쓰임에 따라서 본용언, 보조용언으로도 나누고, 활용 여부에 따라서 규칙 용언, 불규칙 용언으로도 나눕니다. 그러면 여기를 해결하고 동사, 형용사를 구별하는 걸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쓰임에 따라서 본용언과 보조용언으로 나뉘는 부분을 좀 보면, 보조용언의 어떤 뜻을 더해주는 그 앞부분의 용어를 우리 본용언이라고 하고, 이제 그 혼자 못 쓰이고 이제 다른 용언 뒤에 붙어서 쓰이는 걸 보조용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건 예문을 들어봐야 돼요. 예문을. 예를 들어, 나는 밥을 먹고 싶다. 선생님 방금 맛있게 밥을 먹은 것 같은데, 그래도 맨날 예문은 이런 거죠. 밥을 먹고 싶다. 그러면 이 서술어가 여기서 여기죠. 그러면 먹다라는 게 핵심 의미인데, 그게 연결음이 고를 토용해서 이어졌고, 얘는 씹다는 보조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가 본용언이고 뭐가 보조용언인지 보면, 나는 밥을 먹다 이건 되죠. 근데 밥을 씹다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본용언이고 얘는 의미를 더해주는 보조용언이라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아어 혹은 개, 지, 고, 지금 고로 연결됐죠?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될 수 있는데, 이게 그 동사, 보조 동사도 같이 쓰이고, 그 다음에 보조 형용사도 같이 쓰인다. 특히 얘는 먹고 싶다, 뭐뭐 한다, 이런 거는 좀 형용사로 같이 많이 쓰이는 애지요. 자, 그런데 특징을 보면요, 자립성이 없어요. 아까처럼 뭐뭐 싶다, 안 되죠. 그 다음에 나는 먹고서 싶다, 중간에 이런 서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요. 본용언, 보조용언에서 이렇게 다른 성분이 들어갈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대형으로 대치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나는 밥을 그러고 싶다.
이 그런다는 게 밥을 먹다라는 걸 대신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나는 밥을 먹고 그러다. 먹고 그러다.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얘는 되지만 얘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본용어는 대치가 되지만, 대형이 되지만 보조용어는 대치가 안 된다. 대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엔요. 활용의 규칙성 여부를 봐야 됩니다. 지금 메모 보면 어미의 종류 부분이 있는데 선생님이 어미의 종류 부분은 나중에 문장 쪽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건데요. 그래도 한번 보시고 가시고요. 선생님은 지금 규칙용언, 불규칙용언으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선생님이 활용한다 이런 얘기 했어요. 활용한다는 건 뭐냐면 나는 밥을 먹고 밥은 내가 먹으니 밥을 먹어서 졸리다. 이런 식으로 여기가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 어간, 여긴 활용할 때 변하는 부분 어미 이렇게 나뉜다. 그래서 활용할 때는 문장할 때 막 이렇게 변화를 주는 걸 활용이라고 하는데 그 활용이 가능한 것이 동사 형용사였고 하나 더 하면 학생, 이니 내가 학생이고 내가 학생이어서 돈이 없다. 이런 식으로 서술격 조사 이다도 활용이 되는 거죠. 이게 되게 돋보이는 부분 중에 하나죠. 자, 그런데 이렇게 활용을 할 때 변화 형식이 규칙적으로 되는 애는 우리가 규칙용언이라고 하고요. 규칙적으로 어떤 기본 형태가 되지 않으면서 그 현상에 일어나는 이유가 뭐야? 라고 설명이 안 되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활용을 하는데 형태가 변하는데 그게 왜 그런지를 설명이 어려운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을 우리가 불규칙 활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규칙적인 애들이 아니라 뭡니까? 불규칙적인 애들이죠. 자, 일단 규칙 활용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으탈락, 리을탈락 같은 게 있어요. 자, 우리가 글씨를 써라 할 때 쓰다 하고 어가 결합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써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쵸? 이런 식으로 같은 경우는 우리 모음에서 가장 약한 모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모음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와 만나면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모음이 아주 약한 모음이기 때문에 모음과 만났을 때 충돌이 돼서 떨어진다 라고 설명이 가능해요. 그래서 얘는 규칙 탈락으로 보고요. 내가 길에서 울는 아이를 봤다. 울 플러스 는. 울는이라고 해요. 우는이라고 해요. 우는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너 어머니 너 때문에 울시고 계셔. 울다 플러스 시고인데 이거 우리 어떻게 얘기해요? 우시고라고 하죠. 이렇게 는이나 시고랑 결합했을 때 리을이 잘 탈락이 됩니다. 우리 자음 중에서 리을은 약간 그 모음에 가까운 그런 성질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리을이 탈락하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또 규칙 용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으탈락과 리을 탈락의 예를 좀 적어 두시고 이 어간 마름이 동사의 어간 마름이 이렇게 리을로 올 때 이렇게 그 리을이 탈락하는 그걸 우리가 규칙 활용이라고 하고요. 이제 불규칙 활용을 봅시다. 이 불규칙 용어는 이런 어떤 형태가 유지가 안 될 뿐더러 설명이 좀 어려운데 이게 크게 패턴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어간이 바뀌는 애가 있고요. 어간은 이쪽이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미가 바뀌는 애가 있고요. 어간과 어미가 둘 다 바뀌는 이상한 애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간이 바뀌는 경우를 볼게요. 시옷 불규칙, 디귿 불규칙, 비읍 불규칙, 르 불규칙, 우 불규칙 이렇게 있는데 자, 시옷 불규칙은 뭐냐면 어간이 시옷이 들어가요. 그 상태에서 모음 어미를 만났을 때 시옷이 뭐한다? 탈락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너 쌀 씻었니? 라고 얘기했을 때 씻었니? 씻다에서 어가 만나요. 그러면 우리 이거 어떻게 돼요? 씻어 이렇게 그대로 쓰죠. 그런데 이런 것 중에서 같은 시옷이 들어갔는데 너 글 다 지어. 시옷과 이게 어가 붙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지어라는 거죠. 선생님 이때 시옷은 살아있는데 왜 이때 시옷은 없어져요? 이걸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럼 불규칙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간 시옷 불규칙. 그 다음 디귿 불규칙은 뭐냐? 자, 내가
그 옥수수 밭 옆에 당신을 묻고 누군가 그 죽어서 어디다 묻었다 라고 했을 때 묻어를 쓰죠. 매장하다. 그런데 선생님한테 그걸 묻어봐, 묻다. 길을 묻다 할 때 묻다는 에스크죠. 이 에스크의 의미가 있는 묻다는 모음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무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선생님 왜 갑자기 디귿이 안 살아있고 이렇게 리을이 됐어요? 몰라요.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은 계속 쓰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너 길을 걷다죠. 그런데 이게 모음하고 만나면 너 길을 걷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면 길을 걸어라고 얘기해요. 걸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간에 있는 디귿이 뭘로 바뀐다? 리을로 바뀐다. 이게 지금 디귿 불규칙의 내용이죠. 디귿 모음 어미 앞에서 디귿이 뭘로 바뀐다? 리을로 바뀐다. 그 다음에 이제 비읍 불규칙입니다. 모음 어미 앞에서 비읍이 뭘로 바뀐다? 오우로 바뀐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나를 좀 도와줘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어떻게 얘기해요? 도와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비읍이 이렇게 넘어가면서 오우로 바뀌어서 뭐가 된다? 도와가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데 같은 비읍이 있어도 날 좀 잡아줘 이거 잡아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쵸? 그냥 비읍이 살아있는 상태로 잡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르 불규칙. 르가 모음 어미 앞에서 리을 형태로 부른다. 예를 들어 흐르 플러스 어는요 흘러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밑에 이르어. 자, 이때 이르다는요 뭔가 말하다 의 의미. 자, 한자로 좀 적어 드릴까요? 말할 위자의 의미. 그 다음에 일찍 조자의 의미. 어디에 이르다. 되게 일찍 왔다. 그때는 이르 플러스 어가 어떻게 된다? 이 얘가 없어지면서 이게 밀로 가고 일러 이런 식으로 리을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따르아 같은 경우는 그냥 뭐만 탈락해요? 으가 모음 약하니까 뭐만 따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선생님 얘는 왜 이렇게 돼요? 불규칙인 거죠.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이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우 모음이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그게 우불규칙입니다. 대표적인 거 얘 하나뿐이에요. 밥을 퍼. 그쵸? 푸다 플러스 어가 어떻게 되는 거? 퍼. 그런데 나머지 눕다, 뭐 누워 이건 다 이렇게 얘는 탈락이 안 되고 그대로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어간을 봤고요. 어미를 볼게요. 어미는 뒤에 와야 되는 어미 아어가 다른 식으로 바꾸는 건데요. 대표적인 거 바로 여불규칙이죠. 내가 열심히 공부하어. 원래 어미 어가 와야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 얘기해요? 공부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선생님 왜 어가 여로 바뀌었습니까?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불규칙입니다. 이런 건 하다가 붙는 모든 용언에서 발생이 되죠. 근데 이렇게 추측은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중세시대에 하야불규칙이에요. 하랑은 무조건 야가 썼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러불규칙. 어간 르로 끝나는 일부 용언에서 어미 어가 러로 바뀐다. 이 러불규칙과 르불규칙을 연결해 주세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같은 어간에 르가 있다 하더라도 어떨 때는 어간 불규칙인 르불규칙이 될 수 있고 어떨 때는 어미 불규칙인 러불규칙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예를 좀 보셔야 되는 거죠. 그것도 단어가 똑같은 이르어가 있습니다. 이때 이르어는 뭐냐면 내가 어디에 도달하여.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 한자 써줬죠? 한자 자체가 달라요. 여긴 도달하다는 의미예요. 그럼 도달하다 의미는 내가 여기에 이르어가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이르러. 이런 식으로 어가 러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미불규칙. 어미불규칙은 변화된 어미의 이름을 따거든요. 그래서 러불규칙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그 옆에 규칙 환경 있죠. 내가 시험을 치러. 이거 어떻게 돼요? 그냥 음만 탈락하죠. 그래서 얘는 치러 이렇게 되는데 얘는 굳이 어가 러로 바뀌었으니까 설명이 어렵죠. 불규칙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너라 불규칙.
원래 우리가 명령하면 어라, 아라를 붙이죠. 먹어라. 그쵸? 먹어라. 그 다음에 보아라. 이렇게 하는데요. 오 뒤에서는 넣어라라는 거죠. 오너라.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오불규칙이요. 달 뒤에는 직접 명령형 어미 뭐가 온다? 오가 온다. 그래서 내가 나에게 이거를 달아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론 간접일 때 플랜카드 같은 데서는 나에게 자유를 달라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그런데 누구누구한테 나한테 그걸 달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고 나한테 그걸 다오라고 명령형 어미 오가 쓰인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어간과 어미가 바뀌는 경우를 볼게요. 히읗으로 끝나는 어간에 아오가 오면 일부인 히읗이 없어지고 어미가 변하는 거 대표적인 거 하에서 파랗다 이거죠. 하늘이 파라 플러스 아면 여러분 어떻게 소리 날까요? 파레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히읗 부분도 바뀌었고 이 부분도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니까 얘가 어간 어미가 둘 다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쟤는 참 하얘 이렇게 얘기하죠. 하얗다에서 넌 참 하얘서 좋겠다. 뭐뭐 아선데요. 이게 어떻게 바뀐다고요? 하얘서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이게 히읗 불규칙입니다. 그런데 좋다 같은 경우는 안 되죠. 그냥 좋아서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규칙적인 애고요. 이렇게 주로 뭘 나타내는 애? 색깔을 나타내는 형용사 부분은 어간과 어미 불규칙으로 이제 나오는 경우가 많은 거죠. 자, 그럼 마지막 이제 동사 형용사 차이를 좀 볼 건데요. 동사 형용사 차이는 앞에 나왔던 거랑 비슷한데 이제 뒷페이지 구분하기를 좀 볼게요. 제일 큰 구분은요. 명령이나 청유, 같이 가자. 이건 청유죠. 뭐뭐 해라. 이게 가능하면 동사입니다. 불가능하면요. 형용사예요. 그런데 이제 동사와 그 명령, 동사는 이제 명령이 가능한 거죠. 예를 볼게요. 그 네 번째 있는 읽어라, 책을 읽자 이건 되는데요. 너무 못생겼다고 예뻐라, 예뻐자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의도의 어미려와 목적의 어미 이게 책을 읽으려 한다, 책을 읽으러 갔다 이런 식이 되는 건 동사인데요. 이게 안 되는 건 형용사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동사는요. 현재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는 내가 밥을 먹는다 이렇게 는을 사용할 수 있어요. 혹은 니은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형용사는 안 그래요. 형용사는 너 지금 참 예쁜다 이상하죠. 너 참 예쁘다 이런 식으로 형용사는 기본형이 현지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관형사형 전성어비가 는이 사용되는 게 동사입니다. 내가 읽는 책, 내가 보는 컴퓨터, 보는 영화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그 형용사는 는이 안 돼요. 대신 형용사는 니은만 됩니다. 예쁜 이런 식으로 이때는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니은만 가능하더라 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요. 지금 오늘 했던 단어 부분이었습니다. 문장 가기 전에 단어를 꼼꼼히 보셔야 문장에서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제일 중요한 문법 단원이고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요. 문장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